안녕하세요. 푸케치북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제4장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예외도 발견되지 않았다. 700만 년 전에 원시인부터 호모 에렉투스까지 조사된 원시 인류의 모든 치아가 과일을 먹은 치아로 나타났다. 과일은 30분 만에 소화된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일보다 더 부당하게 취급받는 음식은 없는 듯하다. 사람들은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 알지 못한다. 과일을 집어들고 먹는 방법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은 모두 알고 있다. 내 말은 사람들이 그것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의미이다.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것은 음식 배합의 원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당신은 과일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알고 계신가? 과일을 정말로 참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일을 좋아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일에 대해 듣게 될 가장 부정적인 말은 난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거나 과일을 좋아하는데 먹을 수가 없다 정도일 것이다. 왜 과일을 먹을 수 없을까? 왜 과일을 먹을 때 신중해야 할까? 그것은 과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미나를 개최할 때마다 나는 과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수백 명이 넘는 청중 가운데 단 한 명의 손도 올라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일을 좋아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본능적으로 과일을 찾도록 설계되고 진화했기 때문이다. 사자나 하이에나에게 아무리 맛있는 과일을 준다고 해도 먹지 않는다. 배가 고파 죽기 일보 직전이 아니라면 절대 먹지 않는다. 그들은 채식동물을 먹도록 설계되었고 진화했기 때문이다. 뛰어난 맛과 기분 좋은 향, 눈을 즐겁게 해주는 빛깔이 감미롭게 혼합된 과일은 언제나 먹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과일은 가장 생생한 에너지를 주며 삶을 고양시키는 음식이다. 만약에 올바로 섭취된다면 말이다. 지금부터 말하는 얘기가 과일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소간 회의적일 수도 있다. 괜찮다. 우리 몸이 어떻게 자양분을 얻는지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얻기 위해서는 사고의 틀을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과일을 좋아한다. 더운 날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라 침이 삼켜진다. 매운 음식을 먹고 수박 한 조각을 먹으면 혀의 매운 느낌이 싹 가신다. 당신은 놀랄 줄도 모르겠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과일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의 여지 없이 과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 중 가장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적응된 단 한 가지 음식이다. 뉴욕타임즈는 존스 호킨스 대학의 저명한 인류학자인 앨런 워커 박사의 이야기를 실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식사에서 과일이 차지하는 엄청난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의사와 영양학자들에게는 핵폭탄처럼 경악할 일이었다. 워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간의 초기 선조들이 주로 먹은 것은 고기가 아니었다. 씨앗이나 새싹이나 풀도 아니었다. 그들은 잡식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주로 과일에 의지해 생존해왔다. 워커 박사는 치아에 표시된 줄 모양을 연구함으로써 식사 성향을 결정하는 놀라운 방법을 발견하였다. 석화된 치아의 연구에서 워커 박사는 현재까지 어떤 예외도 발견되지 않았다. 700만 년 전의 원시인부터 25만 전에 사라진 호모 에렉투스까지 조사된 모든 원시 인류의 치아가 과일을 먹는 치아로 판명되었다고 선언했다. 정육점 주인들과 고깃집 사장님들이 야유하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다. 과일은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먹도록 적응된 유일한 음식이다. 인간과 유전자가 99.6%나 유사한 침팬지는 음식의 대부분을 과일로 먹는다. 과일이 없을 경우에는 나뭇잎을 먹기도 한다. 인간과 침팬지는 원래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 즉 프루테리언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따라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을 것이냐 보다 얼마나 많은 과일을 먹을 것이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단백질이 결핍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절대적인 열량 섭취가 부족한 기아 상태에서 발생하는 단백질 결핍성 소화 영양 실조증은 예외로 한다. 그러나 단백질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수만 명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충분한 양의 과일을 먹고 있지 않았다. 단백질의 초과 소비는 유방암, 간암, 방광암과 연관되어 있고 백혈병 발생의 증가에도 관련되어 있다. 육류의 소비는 지난 100여 년 동안 400% 이상 증가했다. 위암은 몸에 발생하는 모든 암 중에서 3분의 1에 달한다. 고기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면 부패된 독성이 몸으로 스며든다. 단백질 독성은 몸에서 산도를 매우 높게 증가시킨다. 몸 안에 쌓여있는 독성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 이 세정 작업을 완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통해서다. 당신은 아마 다음에 나올 문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과일은 모든 음식 중에서 수분 함유량이 가장 많은 음식이다. 모든 과일은 80%에서 90%가 몸 안에서 세정 작업을 수행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과일에는 인간의 몸이 생존을 위해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 탄수화물,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과일에 내재한 생명의 힘은 다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다. 과일은 몸에 쌓인 찌꺼기를 몸에서 씻어내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체중 감소의 효과 면에서 과일을 제대로 먹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은 세상에 없다. 예일 대학의 교수 주디스 로디는 뉴욕에서 열린 비만에 관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다소 흥미로운 자료를 제출했다. 그녀는 과일 속에 당이 주는 이로움에 관한 연구에서 먼저 먹은 음식의 종류가 다음 식사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일에서 짜낸 당, 과일즙을 탄 물을 마신 사람들은 일반 설탕을 탄 물을 마신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을 먹었다. 과일즙을 섭취한 사람들은 다음 식사에서 일반 설탕을 섭취한 사람들보다 평균 479kcal나 적게 먹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호모사피엔스의 몸에서 요구하는 당을 섭취했고 몸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은 까닭이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이며 유명한 프레밍햄 심장질환 연구의 책임자인 윌리엄 카스텔리 박사는 많은 종류의 과일에서 발견된 놀라운 물질이 심장질환이나 심장 발작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그 물질은 끈적끈적한 피로 인해 동맥이 막히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심장을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과일은 우리 몸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씻어낸다.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에너지다. 우리는 이미 소화기관이 다른 어떤 신체활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에 과일을 아주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과일은 소화하는 데 다른 어떤 음식보다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사실상 거의 아무런 에너지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몸에 의해 소비되는 모든 것은 결국 분해되어 포도당, 과당, 글리세린,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인간의 뇌는 포도당 이외에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과일은 몸 안에서 포도당 그 자체다.
다른 음식들에 비해 과일은 극소량의 에너지만 있으면 쉽게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다. 일반 음식들은 3, 4시간 정도 위장에 머문다. 그것도 적절히 배합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만 그렇다. 음식이 덜 농축되어 있고 잘 배합될수록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은 줄어든다. 더 많이 농축되고 배합이 복잡할수록 위장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진다. 과일은 위장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아주 조금도 거치지 않는 유일한 음식이다. 탁하고 무거운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과일은 그런 부담을 전혀 지우지 않는다. 과일은 이미 소화 과정을 거친 상태다. 바나나, 건대추, 야자, 말린 과일과 같이 위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좀 더 긴 것들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모든 과일은 아주 짧은 시간만 위장에서 머문다. 이것들은 마치 터널을 지나듯이 20에서 30분 만에 위장을 통과한다. 그들은 분해되자마자 넘쳐나는 에너지를 소화기관에 풀어놓는다. 모든 동물과 식물은 번식을 제1의 가치로 삼는다. 수컷 사마귀는 교미 후에 암컷 사마귀에게 먹힐 줄을 알면서도 교미를 시도한다. 교미 후에 암 사마귀는 자손의 영양분을 위해 수 사마귀를 먹는다. 연어들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는다. 암컷 연어가 알을 낳으면 수컷 연어가 그 위에 정자를 뿌려 연어 자손의 씨앗을 완성한 후 장렬히 전사한다. 일단 섹스를 시도한 남녀는 옆에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이를 치른 후에야 도망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과일나무는 왜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과일을 인간을 비롯한 영장류에게 내어주는 것일까? 그렇다.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다. 향기로운 과일의 과육을 먹고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호소인 것이다. 일종의 거래라는 말이다. 꽃들이 그 화려한 색깔과 향기로 벌을 불러들여 번식에 성공하듯 과일나무는 영장류와 새들을 불러들여 번식을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과육을 먹고 비만이 되어 뒤뚱거리며 걷는다던가 복통을 일으키는 등의 질병에 걸린다면 우리 영장류는 다시 과일을 먹지 않을 것이다. 과일나무는 과일을 인간에게 내주어 자손을 번창시킨다. 영장류가 그 씨앗을 대지 곳곳에 흩뿌리기 때문이다. 우리 영장류는 과일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과일나무는 영장류를 통해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거래를 수백만 년 전부터 해오고 있다는 말이다. 위장에서 분해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일이 보존한 에너지는 상당히 많다. 이 에너지는 자동적으로 몸에서 독성 노폐물을 씻어낸 다음 몸무게를 줄이는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일이 올바로 섭취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과일의 올바른 섭취란 무엇인가? 매우 단순하다. 과일은 위장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올바른 섭취란 과일을 다른 어떤 것과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사 후에 과일을 먹지 않기를 부탁드린다. 과일을 먹을 때는 빈속에 먹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일의 수분 함유량이 아주 많고 소화에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만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과일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체중 감소와 다른 활동을 위해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과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음식이다. 그러나 다른 음식을 먹은 다음 과일을 먹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샌드위치를 먹고 그 다음에 사과 한 조각을 먹는다고 하자. 그 사과 한 조각은 위장을 거쳐 바로 소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샌드위치에 의해 방해받고 만다. 그 사이에 모든 음식은 썩고 발효되어 산성으로 변한다. 과일이 위장에서 샌드위치와 소액을 접하게 되는 순간 음식의 전부가 상하기 시작한다. 위장 안에 단백질이란 단백질은 싹 다 부패하고 탄수화물이란 탄수화물은 모두 그곳에서 발효된다. 모든 것이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속이 거북해지고 결국 소화제를 찾아 나선다. 이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아마 당신도 이미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과일과 채소는 몸의 산성을 중화시킨다. 식사한 다음 한 조각의 과일이나 한 잔의 주스를 마시고 난 후에 날카로운 위 통증이나 소화불량이나 속쓰림과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북스러움의 이유는 위장을 통과해 바로 소장으로 갔어야 할 과일이 다른 음식에 의해 방해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대한 의학적 증거들은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의학 전문가들은 식사가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로 연구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의 목적은 병이 나면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치료라기보다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의사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집에 불이 나서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화재 경보기를 제거할 것인가, 불을 끌 것인가? 일단 불부터 끄고 화재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의사들이 하는 일이 화재 경보기를 제거하는 일이라면 당신은 어쩔 것인가? 의사에게 몸을 맡길 것인가? 불씨를 영원히 제거하고 다시는 불이 나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당신이 선택할 일이다. 음식 배합 원리의 권위자인 허버트 셜턴 박사는 과일을 공복에 섭취했을 경우에만 최대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사 후에 과일을 먹었는데도 속쓰림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음식 배합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몸이 어마어마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다. 인체의 적응력은 엄청나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될 때 몸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당신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잘 넘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당신이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세무당국은 당신을 잡아내고야 말 것이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도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 당신은 걸린다. 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 80회를 했을 경우 한 번 정도 단속에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걸린 음주 위반은 79번 음주운전 후의 결과물이다. 어쩌면 음주 단속에 걸린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야 한다. 당신은 그 전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을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사망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올바른 과일 섭취의 원리를 장기간에 걸쳐 어기면 결국에는 질병에 걸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나쁜 방법으로 먹으면서도 그 거북함을 사과 탓으로 돌린다. 그들은 난 사과가 맞지 않아. 사과를 먹고 나면 밤새도록 트림을 하거든. 이라고 말한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은 샌드위치나 다른 음식을 먹은 후에 사과를 먹었는데 그 사과는 재빨리 소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다른 음식에 의해 멈추어졌다. 그것은 위장에서 발효되었고 그 희생자인 당신은 밤새 트림을 하게 된 것인데 비난은 사과가 맞는다. 한편 사과를 먼저 먹고 그 사과가 그대로 위장을 빠져나가는 시간인 20분에서 30분이 경과한 후 다른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 현상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본 적조차 없다. 생리적으로 볼 때 과일은 소화기관을 빨리 지나가고 다른 음식들처럼 소화하는 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과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음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과일, 특히 오렌지, 파인애플, 자몽과 같은 산성 과일에도 해당된다. 이 과일들은 식물학적으로 산성 과일로 분류되었을 뿐 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과일은 알칼리성이 된다. 사실상 채소와 함께 과일은 몸에 쌓인 산성을 중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 부적절한 음식의 배합, 수분 함유량이 높지 않은 음식, 과도한 동물성 음식, 식품 첨가제, 오염된 공기와 오염된 물,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몸을 오염시키고 산성화시킨다. 몸이 산성화되면 몸에 그 증상이 나타난다.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난다.
멍울이 생기고 대머리가 되며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눈 밑에 검은 자국이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 위궤양이 생겼다는 증거이며 몸이 산성화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과일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몸에 있는 산성을 중화시켜서 놀랍게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올바른 과일 섭취의 원리를 알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 그리고 청명한 영혼과 장수까지 모두 가질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일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최고의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독소 제거에 필요한 많은 함량의 수분 이외에도 과일은 몸에 독성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거의 유일한 음식이다. 소화시키는데도 에너지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 사실만으로도 과일은 생명에 필요한 완벽한 음식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와야 하는 생명의 필수적인 5가지 성분이 있다. 포도당, 아미노산, 미네랄, 지방산, 비타민이 그것들이다. 어떤 음식이든 음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 연료 가치다. 연료 없이 우리 몸은 존재할 수 없다. 연료 가치는 언제나 어떤 음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으뜸 요소이다.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음식에 포함된 5가지 필수 성분의 이상적인 비율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도표와 같다. 다음 페이지의 도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이상적인 구성비를 나타낸다. 이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것은 지구상에 단 하나의 음식밖에 없다. 바로 과일이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들이 수백만 년 동안 철저히 과일을 먹어왔다는 인류학자 앨런 워커 박사의 발견을 지지해준다. 우리 인류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자연이 있는 다른 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생명에 필요한 것을 먹었다. 우리 인류의 경우 그것은 과일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일까?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선조들을 침팬지에서 갈려나와 700만 년을 아프리카 밀림, 즉 열대우림에서 살았다. 주로 나무 위에서 과일을 먹고 살았다. 나무 위에는 과일도 많았을 뿐 아니라 맹수들로부터 안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5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심한 지각 활동이 시작되었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구 표면으로 뜨겁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 결과 대륙의 한쪽 면을 1000m 이상 높여놓았다. 그렇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윤기가 시작되어 대륙의 북부에서 남쪽까지 거대한 산맥이 남북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아프리카의 밀림은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으로 인한 풍부한 강수량 덕분에 형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대륙의 남북으로 거대한 산맥이 형성되어 대륙의 동쪽은 강수량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었다. 밀림이 초원으로 바뀐 결정적 이유다. 아프리카 대륙 왼쪽, 서쪽의 초기 유인원들은 계속해서 과일을 먹고 있었지만 오른쪽, 동쪽의 초기 유인원들은 초원을 걸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초원의 인류는 이제 육식동물에게 노출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나무에서 살 수 없게 된 우리의 조상들은 맹수들이 득실되는 초원을 빠져나와 유럽으로, 아시아로, 대륙을 넘어 이동하면서 현생 인류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대륙의 윤기 현상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나무를 민첩하게 오가며 과일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현생 인류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먼 조상이 과일을 주식으로 살았다는 인류학적인 증거다. 과일의 올바른 섭취를 인식하는 데는 2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그 첫째는 어떤 종류의 과일을 먹어야 하는가이고 둘째는 어떤 종류의 과일 주스를 먹어야 하는가이다.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어떤 과일이든 신선해야 한다는 거다. 열로 가공되거나 변형된 과일은 오히려 해로울 뿐이다. 우리 몸은 자연적인 상태의 과일만 이용할 수 있다. 구운 사과, 과일 통조림,
요리한 사과, 소스, 파이 등은 어떤 정화 능력이나 영양분도 공급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서 독성화되고 산성화되기 때문에 내장 기관의 내벽에 손상을 준다. 우리 몸은 그 산성화된 물질을 중화시키고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소중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과일은 매우 약하고 섬세한 음식이다. 과일을 요리하면 그 소중한 가치를 파괴시킬 뿐이다. 나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자연식 장수법의 열렬한 지지자들을 상담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연식 장수법을 충실히 따랐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왔다. 몇 주간 나의 이론에 따른 식사를 한 후 그들 모두는 건강이 호전되었다. 그들은 눈에 띄게 몸이 좋아졌다. 그들의 식사는 미국인들의 평균적인 식사보다 뛰어난 자연식 건강법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일을 날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얼토당토하는 고집과 편견에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잘못 생각했던 것이다. 과일을 요리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대한 모독이다. 과일나무 입장에서 볼 때 과일을 익힌다는 것은 씨앗을 죽인다는 것인데 어느 과일나무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영장류에게 또다시 영양분을 제공하겠는가 말이다. 모든 과일은 신선하고 요리되지 않은 채로 섭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제시한 많은 효과들을 볼 수 없게 된다. 과일 주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선해야 한다. 공장에서 농축되어 만들어진 오렌지 주스는 저온 살균 처리가 되면서 마시기도 전에 산성화된다. 시중의 오렌지 주스는 모두 100% 산성이다. 이 액체를 마시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을 찌운다. 당신은 아마도 주스는 도대체 왜 마십니까?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다. 이제 당신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었다. 통째로 먹는 것이 부서진 것을 먹는 것보다 항상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인가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손님이 와도 음식을 내오기 전에 마실 것을 먼저 내온다. 나는 지금 커피나 알코올이나 우유와 같은 독성이 있는 것을 마시는 것보다는 과일 주스나 채소 주스를 마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주스를 벌컥벌컥 들이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부서져 있기 때문에 한 모금씩 머금고 삼키기 전에 침과 섞이게 해야 한다. 천천히 씹듯이 마시란 말이다. 과일은 생명에 절대 필요한 에너지로 꽉 차 있다. 오히려 흘러넘친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 과일은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된다. 독소 제거와 체중 감소, 에너지 절약의 측면에서 볼 때 과일은 다른 어떤 음식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훌륭하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상태로 섭취하여 이 모든 효과를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 몸에 행하는 범죄 행위와 같다. 진흙으로 더럽혀진 모나리자를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까? 심하게 긁힌 레코드판으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를 감상할 수 있을까? 쓰레기 더미를 덮어쓴 장미의 향을 맡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당신이 과일을 소화기관 안에서 부패하게 만들면 당신은 과일에 주는 많은 은혜를 죄로 갚는 것이다. 또 하나 명심할 점은 과일을 먹기 전이나 후에 다른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그 둘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장이 비어 있기만 하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과일을 원하는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다.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과일을 먼저 먹는다면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간격만 두면 된다. 이것은 과일이나 과일 주스가 위장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주스와 일반 과일은 20에서 30분이 필요하고 바나나와 말린 대추나 견과류는 45분에서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일단 과일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먹은 후에 과일을 먹으려면 적어도 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최소한 4시간이다. 이 시간들은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에 따라 먹는 음식에만 해당된다. 적절히 배합되지 않은 고기를 먹으면 최소한 8시간 정도
위장에 머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시간 동안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과일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과일에 들어있는 효소는 지방을 태우므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은 후 과일을 먹으라는 말은 위험하다. 그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과일의 으뜸가는 역할은 소화계통을 편히 쉬게 해주고 독소 제거와 체중 감소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풀어주는 것이다. 반드시 아침에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에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간에 먹느냐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나쁜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마도 잠자기 직전이라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잠자기 직전에 먹는 것은 끔찍스러운 버릇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 중에서 두 번째로 나쁜 시간이다. 그러면 그 최악의 시간은 언제일까? 당신이 일어난 아침 시간이다. 뭐라고? 믿지 못해서 야유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에너지를 위해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많은 현대인들이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에너지를 위해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한다. 그리고 몸은 그것을 소화하는 일로 무척 피곤해진다. 아침을 든든히 먹은 결과로 이제 당신은 커피를 마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자극제이자 흥분제인 커피를 마시는 것이 졸음을 견디고 점심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바로 이것이다. 아침 식사로 인한 피곤을 커피로 겨우 버티는 것. 나는 이것이 가장 뿌리 깊은 통념, 즉 무비판적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말하고 싶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지금껏 아침 식사에 대해 사실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자. 잠시 동안 영양학자들이나 의사나 다른 전문가들의 모든 조언을 잊도록 하자. 그리고 잠시 동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아침 식사가 몸에 좋을지 나쁠지 상식만으로 답을 구해보자. 나는 지금 복잡한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당신의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해답이 나온다. 에너지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체기관이 야식이나 잘못 배합된 음식과 싸우면서 밤을 보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아침에 일어난 당신은 편히 쉬었고 새로운 하루를 위해 최고의 에너지를 충전한 상태에 있다. 아침에 넘쳐나는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든든한 아침 식사에 쓸 것인가? 소화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쓰인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게 되었다. 든든한 아침 식사는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에 오물을 뿌리는 격이다. 이것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없다.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할 뿐이다. 토스트와 계란, 시리얼과 우유, 고기와 감자 같은 대부분의 관습적인 아침 식사는 건강에 매우 나쁜 조합이다. 몸에게 몇 시간 동안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음식은 적절히 배합되었을 경우에 위장에서 3시간가량 머문다. 음식이 소장에서 흡수될 때까지 에너지는 소모될 뿐이다. 에너지의 입장에서 볼 때 아침에 일어나서 든든한 식사를 하는 것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에너지에게 태클을 거는 것과 같은 일이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더라도 음식 부족으로 절대 기절하지 않는다. 실제로 당신의 몸은 전날 먹은 음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훨씬 더 정신이 나고 원기가 왕성하게 될 것이다. 아침 식사라는 단어는 실제로 브레이크와 패스트라는 단어를 합친 것이다. 원래 블랙퍼스트라는 단어는 단식을 깨기 위해 사용된 첫 번째 식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단식이란 하룻밤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주일, 2주일 또는 장기간 종교적으로나 건강상의 문제로 음식을 자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독소 제거를 위해 오랫동안 단식한 후
첫 번째로 먹는 음식, 이것이 본래의 뜻이다. 아침 식사 시간을 장악하려는 식품업자들이 이것을 왜곡시킨 것이다. 다이어트에 절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적어도 낮 12시까지 신선한 과일과 과일 주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원하는 만큼 먹거나 마셔도 된다. 먹거나 마시는 양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는다. 몸에 귀를 기울여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한다. 과일과 과일 주스 외에 아무것도 먹지 말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신선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과일은 실제로 소화에 아무런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잘 씻기만 하면 더 소화할 필요가 없다. 소장은 모든 영양분이 흡수되는 곳이다. 과일이 위장에서 소장에 도달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아니다. 불과 몇십 분 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바로 흡수되고 이용된다. 과일을 먹으면 온종일 생산적이고 활기 있게 되는데 그것은 몸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를 바로 흡수했기 때문이다. 일단 낮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생활에 적응이 되면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극적인 효과에 스스로도 놀랄 것이다. 이 훌륭한 효과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동안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거운 아침 식사를 했는지 후회할 것이다. 무거운 아침 식사는 무거운 하루를 의미한다. 가벼운 아침 식사는 가볍고 활기찬 하루를 의미한다. 나는 아침 식사를 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수없이 많은 현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현자까지 갈 필요도 없다. 당신의 몸이 건강한 상태라면 아침 식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몸의 소리에 섬세하게 귀를 기울이면 정답이 나온다. 그러나 과일이라면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사과 한 알은 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오렌지 한 상자를 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위장이 비어 있다면 과일을 많이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 중에 아침에 무거운 식사를 중단하고 과일과 과일 주스만으로 대체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다. 그들은 당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180도 바뀌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침 식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난 당신이 말한 대로 실천했죠. 그리고 몇 주 지나서 한번 아침을 많이 먹어봤어요. 참 힘들더군요. 그들은 아침을 많이 먹는 습관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다. 아니, 되돌아갈 수 없었다. 자가를 삼키는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2주 정도 아침에 전적으로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다가 다시 무거운 음식을 먹도록 시도해보면 된다. 쉽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몸은 아주 빠른 시간에 회복된다. 인간의 몸은 그렇게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을 방문해서 그들의 권유로 효도하는 셈치고 한 번 정도 아침 식사를 할 수도 있다. 부모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본인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따금씩 하는 것과 매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오로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시작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법칙을 항상 충실히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낮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은 충실히 지키는 경향이 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보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것이 다이어트의 성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당신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일단 한 가지 원리만으로 시작한다면 바로 이것이다. 아침에는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다. 과일과 과일 주스만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과일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과일에 열을 가했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었거나 혹은 식사 후에 먹음으로써 변질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복에 먹은 과일은 긍정적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침에 먹는 과일은 체중을 빠르게 감소시킨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는 생활 습관으로도 살이 안 찐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칼로리의 양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칼로리는 많이 가공되었거나 잘못 배합된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에서 발견되는 질 좋은 칼로리는 체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 체중을 줄이는 에너지를 공급해 줄 뿐이다. 또 반복해서 얘기할 때가 되었다. 내가 그 증거이고 내 말을 듣고 평생 살찌지 않고 살아가는 수천 수만의 친구들이 또한 그 증거이다. 칼로리 계산은 바보짓이다. 나는 항상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은 우스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항상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칼로리를 계산하는 야생동물을 보았는가?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비만인 야생동물을 보았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칼로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 그러니까 산 음식과 죽은 음식에 대해서만 생각하라고 호소한다. 칼로리 계산은 고리타분하고 비효과적인 체중 조절 수단이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이론도 마찬가지다. 칼로리 계산은 비현실적이다. 지금 주위를 돌아보시라. 칼로리를 계산하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성취했는가? 아침 칼로리와 점심 칼로리와 저녁 칼로리를 계산해서 하루 총 칼로리 2,500이 넘지 않았는지 잠자리에서 계산하는 인간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신이 내려본다면 껄껄껄 웃을 일이 아닌가 말이다. 언젠가 아침 식사를 위해 꽤 근사한 식당에 갔었다. 이 식당의 메뉴판에는 모든 음식 옆에 칼로리를 표시해 놓고 있었다. 그들은 그 메뉴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왜 칼로리 계산이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증명해 보이겠다. 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나는 220칼로리의 신선한 음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190칼로리의 가공된 음식이었다. 만일 내가 칼로리 계산법에 의해서 음식을 골랐다면 나는 항상 적게 먹어야 했으므로 190칼로리인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나는 자연위생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222칼로리의 음식을 먹었다. 칼로리는 적지만 가공 처리로 생명이 죽어버린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칼로리는 많지만 자연 상태의 신선한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자동차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자동차는 다 같은 자동차일까 생각해 보시라. 당신에게 일주일이라는 휴가와 자동차가 주어진다면 브레이크도 없고 고장이 나서 덜덜거리는 낡은 벤츠를 타겠는가? 아니면 방금 공장에서 나온 신형차를 타겠는가? 둘 다 자동차다. 그러나 하나는 당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다른 하나는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칼로리도 마찬가지다. 한 종류는 당신에게 체중을 늘리게 하고 다른 하나는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다시 강조하건대 칼로리는 질이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때 일을 있었던 그대로 말하겠다. 그 당시 190칼로리의 식사는 오트밀 한 접시에 토스트 한 조각과 크림치즈였다. 220칼로리 식사는 신선하게 짜낸 오렌지 주스, 신선한 사과 한 조각, 그리고 딸기 한 접시였다. 수분이 많고 적절히 배합된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지금 당신은 내가 왜 220칼로리의 음식을 선택했는지 눈치를 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90칼로리의 식사는 수분이 없는 세 가지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 개의 단백질,
크림치즈와 2개의 탄수화물, 토스트와 오트밀로 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위장 안에서 썩어가면서 내게서 귀중한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아무런 영양분도 공급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장기관을 틀어막는 두꺼운 층의 독성 노폐물을 남겨놓을 것이다. 그리고 몸무게를 늘렸을 것이다. 220칼로리의 음식은 모두 수분 함유량이 높았다. 부패나 발효가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몸에 고통도 주지 않는다. 그것은 30분도 되기 전에 위장을 통과하여 1시간 안에 진짜 에너지를 내게 공급해 주었다. 내 몸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노폐물을 씻어냈다.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진다는 기존의 관념은 완전히 초점을 벗어난 것이다. 순결한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 살이 찌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단호하게 말하겠다. 잘못 배합되고 독성이 많아서 몸을 틀어막는 음식이라면 아무리 낮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체중 감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공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도 과거에는 엄격하게 칼로리를 계산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칼로리 계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생활 양식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소화의 3대 주기, 배출 주기, 섭취 주기, 동화 주기. 아침에 전적으로 과일만 먹는다는 것은 인체 순환기의 효율적인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시 한번 이 주기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왜 그런지 짚고 넘어가 보자. 초등학생도 한눈에 알 수 있는 단순한 주기들이다. 체중을 감소하려면 배출 주기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 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주기, 배출 주기. 새벽 4시부터 낮 12시. 골고루 먹는 든든한 식사를 할 경우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다른 어떤 활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일을 먹으면 소화하는 데 최소한의 에너지만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배출 주기 동안에 무언가를 먹고 싶다면 과일이나 과일 주스가 정답이다. 다른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배출 주기를 중단시킨다. 또한 배출되었어야 할 음식의 부산물이 몸에 원치 않은 독소가 되어 몸무게를 늘린다. 다이어트의 성공이 낮 12시까지 전적으로 과일과 과일 주스를 섭취하는 데 달려있는 이유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배출 주기가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달려있다. 낮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커피나 차를 마시더라도 이 배출 주기 동안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오후에 하시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2번째 주기, 섭취 주기. 낮 12시부터 저녁 8시. 낮 12시 이후는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다. 배가 고프다면 지금이 먹을 때다. 그러나 여기에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다. 음식은 소화시키는 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음식으로 식사하지 않길 바란다. 최소한의 음식만 배합한다는 원리를 지켜서 그 음식을 분해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가 소모되도록 해야 한다. 3번째 주기, 동화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당신은 음식을 섭취했다. 이제는 그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뽑아서 흡수하고 이용하는 시간이다. 음식은 소장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흡수작용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적절히 배합된 식사는 3시간 정도면 위장을 빠져나가 소장에서 흡수되고 동화된다. 부적절하게 배합된 식사는 8시간에서 12시간 혹은 그 이상 위장에 머물 수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능하면 일찍 식사를 끝내길 바란다. 음식이 위장을 빠져나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정 전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라. 당신의 몸이 새벽 4시경 배출 주기에 들어서기 전에 동화 주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심하시라. 통증은 자가치유의 증거다. 나는 지금까지 이 책을 통해서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몸 안의 독성 노폐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 그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나는 효과적이고 간편한 생활 양식을 개발했다. 해독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 책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하룻밤 사이에 건강하고 날씬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당신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부터 나는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의 10% 정도가 처음에 어느 정도의 불편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는 이 불편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생활 양식을 실험하고 완성하는 데 10년 이상 투자했다. 유독한 노폐물이 쌓이는 데는 20년, 30년, 40년, 5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하룻밤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하룻밤에 정화시킬 수는 없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몸의 내부가 먼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체중 감소에 이용이 될 수가 있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몸의 내부에 독성 노폐물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많은 양의 에너지가 그것을 제거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다.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불편할 수 있다. 특히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독소가 적은 사람들보다 불편을 경험하기가 더 쉽다. 그러나 지금 약간의 불편을 느끼는 것이 나중에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쌓여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보다 낫다. 노폐물을 제거하되 너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사실상 해독의 법칙이다. 명문대에 합격하려면 얼마간의 인내가 필요하다. 부자가 되는데도 상당 기간의 고통이 수반된다.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불편이 없겠는가. 명문대 합격에 몇 년이 걸리고 부자가 되는데도 몇십 년이 걸리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당연히 얼마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불편한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빈번한 것은 초기에 느끼는 헛배다. 빈속에 과일을 많이 먹으면 지금껏 쌓여있던 독성 노폐물을 휘저어 가스를 발생시키고 배를 팽창시킨다. 보통 이 헛배는 48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흔치 않지만 72시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 헛배 때문에 처음 며칠 동안 체중이 증가한다 해도 놀라지 마시기 바란다. 몸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비해서 스스로를 조정하는 것이다. 두통이나 몸의 통증을 경험할 수도 있다. 갑자기 피곤하거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설사라고 말하는 묽은 변이 나올 수도 있다. 너무 놀라지 말길 바란다. 설사약을 사려고 약국으로 달려가지도 말길 바란다. 설사약을 먹는 것은 도둑이 들어왔는데 시끄럽다고 경보기에 스위치를 내리는 행위다. 경보기가 계속 울린다는 것은 독성 노폐물이 아직 도망가지 않았다는 증거다. 설사는 자가치료의 과정이다. 이 묽은 변은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과정이다. 과일이 장의 내벽을 씻어내고 벽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을 묽은 변의 형태로 몸 밖으로 쏟아내는 것이다. 묽은 변을 보고 나면 상쾌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때론 그것이 거북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 몸이 불편하다고 중단하면 안 된다. 탈진이 될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체온이 오른다거나 몸이 심하게 아프다거나 하는 현상은 생기지 않는다. 과일과 채소는 수분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묽은 변이 이틀 이상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몸의 내부에서 독소가 휘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메스꺼움 정도는 느낄 수도 있다. 아마도 진한 콧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은 감기가 아니다. 단순히 점막에 쌓여 과도하게 저장된
독소를 뿜어내는 것일 뿐이다. 몸이 독소를 배출해내는 전형적인 형태는 감기다. 감기에 걸리면 현명한 우리의 몸은 기침을 해서 독소를 뿜어내고 열을 내서 바이러스를 죽인다. 나쁜 컨디션을 만들어 육체와 정신을 노동으로부터 피신시킨다. 감기도 자연이 선물한 일종의 자연치유의 과정이므로 절대 약을 먹거나 병원을 찾지 마시라. 약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에 파리가 꼬인다고 살충제를 뿌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몸의 점막에 필요 이상의 점액이 차오르면 이 점액은 스스로 제거되지 않는다. 몸의 방어장치들이 작동해서 그것을 코와 목을 통해 강제적으로 내보낸다는 말이다. 유리잔에 주전자로 물을 계속 따르면 물은 결국 흘러넘친다. 우리 몸도 같은 이치다. 몸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점액이 있으면 그것은 흘러넘치게 된다. 물이 흘러넘친다고 유리잔에 약을 뿌릴 것인가? 가스가 차고 헛배를 느끼는 증상에서부터 좀 더 심각한 만성 통증과 대장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화장애는 현대인의 심각한 문제다. 이 책에 지친 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그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와 과일의 올바른 섭취가 이런 질병을 영원히 퇴치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독소가 아주 많은 사람들은 2, 3주 동안 이런 현상을 흔히 경험하기도 한다. 이것은 몸에 독소가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다. 불편하고 짜증이 나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표시다. 그런 약간의 고통도 없이 어떻게 몸을 정화시킬 수 있겠는가 말이다. 식사 습관을 바꿀 때마다 우리의 몸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동안 처음에는 몸이 지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회복력이 엄청나게 빠른 동물이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당신의 몸을 배반한다면 당신의 몸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당신의 몸은 당신의 사랑을 기다린다. 당신이 당신의 몸에 에너지를 주면 지쳐 쓰러졌던 당신의 몸은 화들짝 일어나 몸 안의 모든 독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일단 몸이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배출 작업이 조절되기 시작하고 초기의 일시적인 불편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이런 형태의 불편을 경험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당신이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 부디 새로운 식사법을 버리고 옛 식습관으로 돌아가는 자나 마찬가지인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그러면 당신의 몸은 끔찍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자신의 몸이 지닌 놀라운 회복 능력에 신뢰를 가지시기 바란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몸이 그동안 못된 독소를 비교적 잘 처리해 온 데 대해 감사해야 할 일이다. 당신이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때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이것이다. 도대체 이게 뭐지? 나는 과일 체질이 아닌가 봐. 라면서 옛날의 식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당신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면 당신 몸에 독소가 많다는 증거일 뿐이다. 처음이 중요하므로 중단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매미는 땅속에서 굼벵이로 7년을 산다. 그 후 애벌레로서 땅 위로 올라와 허물을 먹고 완전한 매미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땅속에서 7년을 살다가 지상에 올라와 날개 달린 성충이 되어 살아가는 매미의 수명은 7일이다. 7년이 아니라 겨우 7일이다. 행복한 7일을 살기 위해 7년을 숨죽이고 기다린다는 말이다. 하물며 수십 년 동안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갖고 살 수 있다는데 겨우 며칠을 참지 못해서 옛날에 뚱뚱하고 칙칙한 인생으로 돌아갈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우리의 몸은 좋은 것을 원하고 나쁜 것은 싫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을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씻어내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이 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오히려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들은 몸 밖에 있는 것이 몸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몸이 독성 물질들을 씻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러나 혹시나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느낄 뿐이다. 만약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는다면 더욱 좋다. 몸속에 독성 물질이 많지 않다는 증거다. 나의 식사법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연구 결과들은 수도 없이 많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인의 제1, 제2의 사망 원인이 되는 질병은 각각 심장질환과 암이다. 한 달에 아니고 하루에 죽는 사람 숫자다. 미국에서는 매일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질병으로 죽는다. 9.11 테러로 죽은 사람이 3,000여 명인데 이 두 가지 질병으로 그만큼의 미국인이 매일 죽는다는 말이다. 1년이면 무려 100만여 명이다. 식사할 때 과일과 채소의 양을 늘리면 이 두 가지 질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는 셀 수도 없이 많다. 미 국립암연구소의 의사들은 우리가 먹는 방식을 바꾸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지방을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일과 채소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암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미 국립암연구소는 비만과 질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로 과일과 채소를 꼽은 것이다. 딱 2주면 결과가 나온다. 나는 과일과 채소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만과 질병의 해결책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들 음식들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독소 제거가 체중 감소의 제1순위라는 점은 여러 번 언급했다. 이를 활용하면 체중을 줄이고 날씬한 몸매를 평생 유지할 수 있다. 이 단순한 변화를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잘못된 음식 습관이다. 아침에 무거운 음식을 먹는 습관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섞어 먹는 습관이다. 식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이다. 몇 가지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낡고 관습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 당신도 실패를 원치 않을 것이다. 낡은 습관을 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운 진실, 즉 자연의 법칙으로 낡은 습관을 몰아내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딱 2주 동안만 실천해 볼 것을 권장한다. 물론 1주 만에 엄청난 결과를 맛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하면 2주가 가장 좋다. 나는 프로그램을 열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실천해 보았는데 2주면 99% 이상의 사람들이 삶의 엄청난 변화를 온몸으로 겪었고 영혼의 변화까지 경험했다. 2주 만에 10kg이 빠지는 사람도 보았다. 쫓기는 듯한 기분으로 실천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고난의 행군도 아니고 배고픈 다이어트도 아니다. 시간을 갖고 몸의 변화를 즐겨보자. 2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이 이론은 당신이 원하는 속도대로 맞추어서 실천할 수 있다. 많든 적든 원하는 만큼만 실천하면 된다. 이 원칙을 따라해서 2주 만에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뛰듯이 기뻐할 필요도 없다. 또한 결과가 늦는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평생의 법칙이자 평생의 생활 습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2주 혹은 4주 만에 끝내버리는 시중의 상업용 다이어트가 아니다. 영구적인 생활 양식으로 통합시켜 몸과 영혼의 맑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일시적인 상업용 다이어트보다는 평생을 위한 생활 양식을 배웠다. 정말 이렇게 간단할 수 있을까?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먹고 음식을 적절히 배합하고 과일을 올바로 먹는 것뿐일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렇다. 내가 장담한다. 이 법칙이 다른 것과 다른 점은 그렇게 단순하다는 것이다. 돈도 들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것에도 구속될 필요도 없고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그 원리를 알고 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그것에 충실하면 된다. 당신에게는 살아갈 세월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과도한 압박감을 지우지 않기를 부탁드린다. 안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당신을 평생 기다리겠다는 멋진 남자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란 말인가? 당신을 평생 기다리겠다고 선언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안달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당신이 서두르고 안달하는 것은 그 남자를, 그 여인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서두르지 말길 바란다. 당신의 삶을 혼란에 빠뜨리는 날들은 끝이 났다.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거나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단식으로 굶주리는 일은 더 이상 없다. 바로 이것이다. 해방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함께할 수 있는 평생의 생활 양식이다. 모든 원리들을 완전히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첫 번째는 단백질에 관한 오해다.